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최근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류된 오염수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현철 박사팀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는 일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의 방사능을 조사하는 이유는 오염수가 제주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염수가 쿠로시오 해류와 스시마 난류를 타면 한반도 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해역에 외부에서 방사물질이 유입되었다면 이 방사물질 농도가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 추이, 농도의 변동 추이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수 시료를 담은 물통은 분석실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최대 1톤에 이르는 시료통을 분석자가 직접 들고 나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오늘은 방사성 물질 중에서도 세슘을 측정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세슘을 해수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pH는 어때? 1.0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넣어도 되겠습니다. pH가 낮을 때 이 AMP라는 시약이 해수 중에 있는 세슘과 공침을 잘 이루게 됩니다. 해수의 산성도를 조절한 뒤 세슘에 잘 들러붙는 시약을 넣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닷물 속의 방사성 물질은 양이 극히 적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금 넣은 노란색 가루는 이제 AMP 가루라고 기저귀에서 수분만 가져가는 것처럼 해수 같은 복잡한 매질에서 세슘만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 노랗게 물든 모습을 지켜보고 기다리던 침전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침전물을 이용해 방사능 측정이 용이한 형태로 만듭니다. 침전법이라는 이 화학 분리 방법은 사실 화학 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고 가장 저렴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 역시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방법을 오래전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제 차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AMP 세슘 공침을 분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방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분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침전물이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밤새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분석자가 옆에서 침전이 잘 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침전물을 얻고도 그 이후의 과정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AMP, 저희가 처음 넣어준 게 한 30g 되는데 그 30g을 모두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이 물을 침전시켜서 다시 분리하고 건조하는 작업까지 거쳐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침전물을 건조해 가루를 얻어야만 해수 중 세슘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완료하려면 최소 3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스펙트럼을 보시면 여러 가지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 피크는 510 케브에서 나타나는 우리 자연 중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흔히 이제 칼륨, K라고 불리는 물질에는 K40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이 동위원소는 바나나에도 있고 배추에도 있고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피크, 662 케브에서 발견된 이 피크는 바로 세슘137에서 나오는 피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제 해수 60리터를 분석한 결과인데 한 1.2mBq/kg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90년대부터 수행했던 그 해양방사능 조사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여기에는 아주 찬란하고 빛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인데요. 이곳에 이 박물관이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백제 문화 유적과 보석의 아름다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내에 보석 박물관이 준공되었으며 아주 먼 옛날부터 이어진 역사를 증명하듯 남다른 자태를 뽐내는 대표 전시품들. 미륵사지 석탑에는 무려 순금 2,000톤이 넘게 들어갔고요. 다양한 천연 보석을 꽃으로 조각한 이 작품에는 213점의 다이아몬드를 사용. 그 외에도 11만 9천여 점의 눈부신 작품들이 상시 전시 중. 그런데 관람객들이 안 보이네요. 저기요, 여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도 좀 같이 가요. 아니 근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응원을 하죠? 엄청 긴장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나, 둘. 아니 어딜 가요? 스카이 점프 하려고 왔어요. 대학교 친구들인데 같이 가자고 떼써가지고 왔어요. 분명 여기 보석박물관이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니 근데 다들 무섭지도 않나 봐요. 이거 보고 있는 제가 다 떨리는데. 나 진짜 못하겠어. 아니 벌써 차로 들어가. 아니 잠깐 여기 나 닿다. 와 진짜 무서워. 나 진짜 얼굴 나는 것 같아. 보기만 해도 아찔해지는 높이. 아니 못해. 못하대. 안 해도 괜찮아요. 너무 무서워.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아준아 사랑해. 하나, 둘, 셋. 아이고 높기도 높다. 아니 대체 왜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기존에는 공룡 모형과 주요 화석을 전시한 화석 전시관이 있었는데 2021년 7월 3일부터 놀이체험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체험지로 변경된 이후에 원래는 가족 단위만 이용하는 시설이었다면 지금은 친구끼리도 오고 연인끼리도 이용하는 체험시설이 되었습니다. 사실 튜닝의 범주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썬팅이나 블랙박스 설치도 일종의 튜닝. 그만큼 튜닝 문화가 이미 널리 퍼져 있죠. 88 서울올림픽 이후 마이카 시대가 도래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 대중화가 이뤄졌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올라갔는데요. 더불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려는 욕망의 발현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차 튜닝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튜닝 산업이 채 성장하기도 전에 한때 무허가 자동차 튜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시작된 불법 튜닝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됐고 소음, 빛공해 등을 유발하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한때 불법 튜닝 카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개조한 차들은 지나친 배기가스와 소음, 조명까지 부정적인 여론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튜닝 문화도 성숙해지면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규적으로 너무 강한 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스템을 들어오고 싶어도 법에 걸리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튜닝이 활성화된다면 자동차 산업은 아마 급격하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튜닝은 자동차 산업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개성이 강한 애프터마켓 산업을 만들면서 중소 중견 기업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좋은 제품들은 수출을 통해서 제2, 제3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먹거리로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선진형 튜닝 산업 또 모터스포츠 산업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 하면 대개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식물들은 물을 기반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땅에 박혀 있고 물속에, 네. 어떤 거는 떠 있고, 어떤 거는 뿌리가 내려가 있고. 맞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찬찬히 볼까요? 먼저 여기 있는 가장 큰 이제 수생 식물들이 있어요. 땅에 뿌리를 박고 이렇게 물 위로 길게 자라는 식물들. 우리가 정수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창포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아, 이거 보니까 창포물에 우리 머리 감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고 하는 바로 그 창포예요. 그리고 물토란이 있고요. 얘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길게 자라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 아카시아라는 애도 있어요. 아카시아가 물에 있어요? 네, 아카시아 잎을 닮았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수식물들은 이런 줄기를 잘라보면 안이 비어 있어요. 왜요? 공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식물들이 있죠? 떠 있어요. 뿌리째 둥둥 떠다녀서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유식물이라고 해요. 부유, 흘러간다. 그래서 이 불의 옥잠, 그리고 여기 생이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불의 옥잠은 이렇게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런 개구리밥도 있고요. 이게 개구리가 먹는 밥이에요? 얘는 근데 뿌리가 없는데? 보니까 있네. 아주 얇게 있네. 잎이 둥둥 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네. 뿌리는 여기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잎이 물이 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부엽식물이라고 해요. 부엽식물. 네, 잎이 떠 있는 식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물 속에 잠겨서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야, 그러네. 아예 그냥 들어가 있네. 네, 우리가 침수식물이라고 해요. 침수식물. 물에 잠겨있다는 뜻이죠. 광합성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한번 실험으로 해볼까요? 짠! 우리가 이렇게 침수식물인 검정말을 가지고 광합성을 실험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지시약, BTB입니다. BTB? 네, 물에다 한번 넣어서 타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이 되었습니다. 파란색이었는데. 중성일 때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빨대로 여기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거예요. 노랗게 바뀝니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성으로 지금 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BTB 용액을 이렇게 시험관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검정말을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으면 우리가 BTB에 넣어준 이산화탄소만 사용을 하겠죠. 이 하나를 이제 이걸로 호일로 감싸는 이유는 햇빛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빛을 쐬어주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겠죠. 그럼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물에 녹아져 있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 산성에서 중성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짠! 야! 색이 변했는데? 네. 파란색. 확실하네. 이 안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산성이었던 거에서 점점 중성, 그리고 살짝 약염기까지 왔어요. 얘는 광합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못했겠죠? 짠! 얘네는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검정말. 맞습니다. 얘는 광합성이 일어난 검정말.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영상 큐! 녹은 초콜릿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는데 뭐야?
저거 안 묻어나네? 저 말이 돼? 오케이. 지금 바로 해보겠어. 자, 먼저 이 스테인리스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부어줄 거예요. 아, 맞다. 어린이들은 얼음 찬스 꼭 쓰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먼저 스테인리스에 커피포트로 달군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다음은 이 위에 또 다른 스테인리스 그릇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벌써부터 향이 예술인데, 오, 이거 맛있겠다. 오, 닿네.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부으면 뜨거운 물에 의해서 이 초콜릿들이 슬슬 녹기 시작하겠죠. 초콜릿을 천천히 저어가며 잘 녹여줍니다. 초콜릿이 물처럼 흐르는 농도가 되면 완료! 자, 그럼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드라이 아이스는 말이죠, 맨손으로 만지면 엄청 위험하니까 꼭 이렇게 두꺼운 장갑이나 집게를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이걸 하나 들어서 요거, 자, 이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담갔어. 이렇게 휘저어요. 자, 휘저었어. 자, 들어볼게요. 과연 영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뭐야? 이 드라이 아이스 자체에는 묻질 않아. 이게 집게에 묻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부어볼까? 이야, 진짜 그냥 미끄러져. 우와, 신기하다, 진짜. 우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에 초콜릿이 묻지 않는 이유. 바로 드라이 아이스 주변 기체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얼려서 만든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녹으면서 이산화탄소는 물론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며 생기는 흰 수증기까지 다양한 기체들을 뿜어내는데요. 초콜릿이 표면에 묻으려고 해도 그 전에 먼저 승화돼 버리기 때문에 초콜릿은 접촉의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도 연구가 한창입니다. 지하 환경에서는 장기간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접은 용기 및 완충제 등에 가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주입되는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완충제를 파과하는 현상 또는 가스가 용해되어서 용존산 형태로 완충제 내부로 확산되는 현상을 실험을 통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가스가 축적되면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학적으로 안전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학 안전과 관련된 처분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지하연구시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KURT가 되겠습니다. 김봉주 박사도 지하 처분 연구시설에서 처분 용기를 감싸는 완충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완충제거든요. 그래서 그 KURT에서는 방사능은 없지만 동일한 성질을 가진 비방사성 핵종으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물질은 벤토나이트로 만든 용기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내 완충제의 역할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 용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있는 구멍은 사용 해결료에서 나오는 핵종을 모사하기 위해서 비방사성 물질을 첨가해 보았습니다. 처분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처분 용기와 완충제인데요. 이중 구조인 처분 용기 안에 사용 후 핵연료를 담아 완충제로 감싸는 형식입니다. 실제 방사능 위험성을 가지진 않지만 화학적으로 동일한 비방사성 핵종을 완충제에 넣는데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고열을 가해 고온에서 처분 시스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변하고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본 연구에서는 완충제와
처분 용기 사이의 한기 온도인 100도씨에서의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1년 단위로 최장 10년, 20년까지 실험을 진행해서 다중방병 내에서의 변질과 핵종 거동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용기에 담아 지하에 처분할 때는 지하 안반층에 구멍을 뚫고 용기 사이에 완충제를 넣는데요. 완충제인 점토 형식의 벤토나이트는 팽윤성과 흡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팽윤성은 점토 광물에 있어서 수분과 닿았을 때 부풀어 오는 성질입니다. 이 팽윤성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지하수를 차단하는 역할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흡착성입니다. 이 흡착성은 양이온 교환 능력과 비표면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부로부터는 발생될 수 있는 방사능의 핵종들의 유출을 흡착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서울시 강남구.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삼각대를 들고 이리저리 사무실을 옮겨 다니기 바쁜 기술자. 알 수 없는 기술자의 행동.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는 듯한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어떤 사진인데요? 이제 시공 현장이라든가 이제 일반적인 건물들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해주는 이제 특별한 플랫폼을 위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바람잘 날 없는 각종 건물의 사건 사고들. 날이 갈수록 부실 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깊어만 가는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힘쓰는 이들이 있다. 국내 건설 산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자문하고 구조물 안전 진단을 통해 적정한 보수 보강 공법을 제시하며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진단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건물의 정밀 진단을 비롯해 여러 건축 현장의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단다.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된 원인은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건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관리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곳곳의 결함들을 인공지능이 빠르게 찾아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준다고. 지금 사람이 하다 보면 좀 시력과 숙련도에 따라서 많이 점검 결과에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지능화를 시키는 바람에 좀 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생긴 균열, 방락, 철근 노출 등 6가지의 다양한 결함들을 오차없이 찾아내 진단해준단다. 웅장한 규모, 기하학적인 구조, 빨강, 초록, 파랑의 선명한 색감이 우주의 한복판처럼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CMS. 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각도로 사진을 찍기 위해 거의 매일 카메라를 들고 다녔다는데요. 곳곳에 전시된 사진들은 호치 박사의 과학적 호기심에서 발현된 열정의 산물이자 예술적 영감으로 빚어진 결과물입니다. 벽면에 새겨진 이니셜 CMS.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물 사진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거죠. CMS has almost 5,000 people now working on the detector, and in my book I have 11,000 names who worked 25 years to construct, design, construct, and operate the detector. 현재 호치 교수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중요시하는 건 연결. 우주와 인간, 과학과 예술, 문화와 문화, 학문과 학문이 서로 연결될 때 무한한 잠재력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호치 박사의 특별한 피사체가 되어줍니다. 지금은 과학자이자 예술가로 불리는 호치 교수지만 원래는 오스트리아 빈 공과대학에서 응용 물리학을 전공한 전형적인 과학자였습니다. 최신 과학의 산실인 이곳에 오면서부터 예술적인 감각에 눈을 뜨게 됐다는데요. 2021년에는 국내 한 대학의 박물관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참여차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하늘에 대한 동경과 신비라는 주제로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작품을 선보이며 우주 과학에 대한 예술적인 해석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I'm a scientist because I'm curious. I get inspired by exploration of nature. I'd like to make a picture, and this picture is true for the science topics and the art as well. I want that people somehow get curious on what is out there. If you do not allow yourself to make this step into this space of more understanding, you lose almost all. Then it becomes just flat, two-dimensional. And but if you want to make this step into a space of exploration, then you will get out a lot of satisfaction for yourself, and you can give back to many others. You can make a contribution. 막연히 동경만 하던 미지의 영역이었던 우주가 과학의 발달과 함께 그 베일을 조금씩 벗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조금씩 우주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의 혁명적인 진보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주적 상상력이 만들어낼 미래 사회, 존재의 원료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치는 등의 주제는 예술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